서울에 와서 국민학교 5학년 때 미술부를 들어가게 됐어요. 선생님의 권유로. 근데 다 여자야. 남자는 저 혼자. 그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중학교 가서는 또 그 우리 미술 선생님 작업실이 학교에 있었는데 거기 한 학년에 한 명씩을 뽑아서 두 명씩을 뽑아서 그 선생님이 개인 지도를 해주셨어요. 물론 공짜로. 조건은 선생님 작업실 청소. 청소하고 선생님한테 그림을 한, 그러니까 선생님 밑에서의 그 어떤 그, 그 샤방샤방한 아름다운 어떤 미술계에서 미술실, 고등학교 미술실은 거의 거의 마피아 수준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되게 폭력적이고 학교 자체도 그런데 미술실은 더했어요. 그 시대 때는 그게 폭력이었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홍대 서양학과를 들어갔죠. 그때 서양학과를 들어갔는데 3월 3일인가 첫 수업 날이야. 첫 수업 날인데 조교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인네가 들어오셔서 뭐라고 막 그러고 막 이러고 나가셨는데 박서원 선생님이었어. 근데 그러면서 뭐라냐면 니네 중에 2명 남을 거야. 그러고 나가셨어. 그때 제 동기가 103명이었거든요. 그래도 다 동네에서는 한가닥 한다는 애들인데 그 중에 2명 남겠는데 사실 진짜 2명 남은 것 같아. 저하고 구정아하고. 네, 2명 남은 것 같아. 1, 2학년 때는 조금 되게 인텐시브하게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보통. 근데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자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냥 방목이죠, 방목.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과 제가 아마 실질적으로 작품에 대한 대화를 제가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봤는데 제가 되게 많이 한 축인데 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년에. 저희 선생님들은 다 미니멀리스트였으니까 미니멀리스트의 성향상 되게 엄격하시잖아요. 엄격하다는 거는 이제 제동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칼라를 자유롭게 쓰는 거에 대해서도 색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으셨고, 뭐 특히 레드에 대한 컴플렉스 되게 많으셨고, 그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그다음 튀는 것들, 그다음 형태가 드러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동을 많이 거셨어요. 사실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유로운 작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너무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는 당신들에게 엄격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엄격하지 말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예술적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뭐 다니면서 계속 느꼈던 것들은 홍익대학교 안에서 그 생각하는 예술의 범주를 세계 미술사랑 비교를 했을 때 몇 프로나 될까라고 한번 해봤는데 한 0.2%? 2%? 그러면 98%의 예술은 티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 홍대 출신들 중에서 괜찮은 좋은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작가들 보면 결국은 학교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1, 2학년 때는 술만 먹고 안 했고 뭐 3학년 이제 복학하고서 그냥 방위 갔다 오고 나서 딱 하나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업은 안 빠진다. 그거라도 지키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그리고서 3학년 2학기쯤인가? 엄마가 너는 왜 신문에 안 나냐는 거야. 저 엄마가 원하니까 한 번 내겠다고 딱 공모전에. 그래서 공모전에 한 번 낸 적 있어요. 본상을 받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되게 이상한 아픔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한국 미술계. 그러니까 그 선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뭐 동아, 국전, 뭐 중앙미술대전이 그것이 다 이제 미협 관할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울대 홍대 나눠 먹기가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계가 저한테 그런 것부터 그 순수했던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하고 그렇게 지저분한 것부터가 대학교 때 보였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공모전은 안 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안 냈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황금사과는 그 이름은 저 기현형이라는 그, 그 기자 방송국 뭐 PD 하던 형인데 같은 멤버 중에서 이름을 이제 각자 내잖아요. 그 형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뭐 물질 만능 어떤 그런 황금하고 최초의 악하고 합성화시킨 거죠. 그 기독교에서의 애플. 그 형이 기현이 형이 그 얘기를 해서 멤버들끼리 그냥 야 멋있다 가자 그냥 그 그룹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건 쓰지 말고 그 뻘쭘한 거 쓰자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왜 저 만들었었냐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처럼 사진 제출해서 뭐 이렇게 당선되고 뭐 상 받고 이랬던 애들은 이제 줄타기를 하기 시작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전시도 만들어주고 다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 땡 그냥. 근데 그런 특혜를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역사를 써보자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당시에 그 뭐 미니멀리스트면 미니멀한 애들, 민중화는 민중한 애들 이렇게 그 형식적인 패턴을 가지고 사람 그룹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장르 다양하게 가자라고. 예, 황금사과라는 그룹 자체에서 작가 멤버가 10명인데 10명이 다 달랐어요. 전시는 황금사과 이름으로는 2번이고요. 그때까지 제가 기획을 했고 2번의 전시를 가지고 7개의 전시를 얻어냈어요. 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황금사과가 얻어낸 기획을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한 전시들이에요. 최대한 다양한 미디어를 선택하고 얼핏 보기에는 완전히 너무너무 이질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 같지만 내용 면에서는 어느 부분 그 시대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때가 정정호 강래희 선생님의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인가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그 해에 번역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당시에 그 미술의 흐름들이 조금 완전히 달랐던 게 사실은 황금사가 이전에 사실은 뮤지엄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뮤지엄이라는 그룹이 있었으니까 그것과 구분을 조금 주면서 했던 게 황금사과인데 뮤지엄 그룹은 뭐 이불, 최정화, 고낙범, 돌아가신 노경의 누나, 홍성민, 그다음에 센정, 이용주 그분들이에요. 그게 뮤지엄 그룹이에요. 한 2, 3년 후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대학이나 뭐나 포스트 모점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아무도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먼저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황 인식을 먼저 하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그냥 만든 거야. 그걸 나중에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뮤지엄 멤버도 그런 거고 황금사과 멤버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붙인 거예요. 저의 대학 생활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되게 정치적이고 당시 부조리함 같은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제가 예술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리셋하자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데서 다시 리셋하자. 그때만 해도 이제 영화 보려면 프랑스 문화원 가서 보고 책은 독일 문화원 가서 훔쳐다가 보고 그랬는데 한국보다는 훨씬 더 뭐라 그러지 최소한 자유가 보장되고 더 그 오픈되어 있는 그 예술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 지금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예술, 내가 알고 있는 예술의 범주를 가지고 평생을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똑똑했죠. 참 어린 나이. 그래서 잽싸게 튄 거예요. 독일 가서는 이제 학교를 뭐 5군데가 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뒤셀도르프가 제일 유명한 학교고 뭐 그랬을 때였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뒤셀도르프가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홍대랑 너무 비슷해. 똑같아. 그러던 차에 백 선생님 만났더니 선생님이 이제 자기 학교 관둔다. 백 선생님 계속 있었으면 아마 거기 들어가서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슈투트가르트 어떻게 됐냐. 그래서 슈투트가르트 거기도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기다려라. 이번에 새로운 아주 젊은 예술가가 가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서 기다려라. 그러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게 빌비올라예요. 근데 그때 빌비올라가 너무 떠버린 거야. 너무 떠서 교수를 안 오고 다른 분이 이스라엘 분이 오셨죠. 그러고 있다가 그냥 그래서 그 새로운 그 이스라엘 선생님 작품 좋으시니까 그래서 이분은 또 다르네. 그러니까 작품에 그 이상한 겸손함과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미샤 올만, 네, 이스라엘 분이죠.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갔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학교를 좀 일찍 졸업했어요. 그 뭐지? 그 선생님 역할은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제가 그 황금사라는 그룹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개념은 이미 갖고 갔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것. 그러면서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작품을 개인전을 하고 갔었거든요. 개인전을 할 때 당시에 벌써 프로세스 관련된 작품하고 환경 관련된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그 흑색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도 그런 뭐 옐로우 레인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90년도인가 89년인가 그래요. 그 개인전 때 작품을 포트폴리오를 내고 학교 다 붙은 거예요. 아니요, 가자마자 했어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안 하겠다 하고 갔어요. 그림. 그건 뭐 배울 게 없으니까. 그건 혼자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제일 취약한 게 뭐 컨셉이라든지 그 예술의 어떤 폭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예술로 허락되어지는 범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저도 엄격하니까 홍대에서 있으면 제가 아무리 프리해도 어쩔 수 없이 엄격해져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놓는 거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가자마자 비디오를 샀고 당시 돈 1,000만 원짜리 컴퓨터도 샀어요. 웃긴 얘기지만 컴퓨터를 사서 어떻게 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전화비만 당시 200만 원 나왔어요. 컴퓨터를 전화로 배웠어요. 맥킨토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그냥 뭐 전화로 해서 배우고 뭐 그랬죠. 그리고 책도 없잖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비디오 아티스트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프로세스 쪽에 관심이 초기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고 뭐 변해가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들. 독일에서 첫 전시가 작품이 뭐였냐면 제가 미역으로 인체를 만들었어요. 미역으로 임산물 만들어가지고 그, 그 토로서 비슷하게 한 다음에 다리 부분을 이렇게 달아에 있잖아요. 물로 거기다가 이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다리 부분 이렇게 쫙 풀어져 있죠. 그거 하고 뭐 촛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했었어요. 첫 전시. 일단은 프로세스 전혀 안 쓰는 재료를 쓰고 싶었고 또 사실 아우슈비츠 생각도 살짝 있었고 두 가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되게 힘들었고 한 3년 지나니까 3, 4년?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졸업하고서는 학교 실기실을 1년 더 썼어요. 그때 이제 전시 몇 개 하고 그때 이제 작곡가로 갈 것인가 하고 하나는 이제 당시에 저기가 칼스루에 메디안 그 미술대학 예술대학이 미디어 예술대학이 생겼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거기 이제 양광민이라고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타이완에 있는 다울룽 거기 대학 교수로 하고 있는 친구인데 타이완에서는 거의 뭐 탑급이죠. 걔가 우리나라 1회 강주 비엔날레도 나왔었고 그래서 광민이 이제 은배가 너 학교 다 끝냈으니 우리로 와라. 그래서 여기서 그때 미국 친구랑 셋이 작업실 하면서 같이 좀 하자 작업을 그럼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러고서 학교를 갔어요. 교수를 만나야 되니까 아직도 생각나. 교실 밖에서 이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데 마리조 라폰틴이라고 벨기에 비디오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거기 교수였는데 들어갔어요. 보고 있으니까 들어오라 하더라고 수업 중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왜 왔냐 그래서 그냥 나 여기 아카데미 졸업했는데 나 하고 싶다 공부 더 그랬더니 좀 이따 얘 하는 거 보고서 네 거 한번 볼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거 프레젠테이션 했죠. 그때 뭐 깨진 거울 이미 다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마르조 라폰티는 당연히 용백 난 너 받을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3학년이 최고 학년이에요. 지금 당시. 그러니까 5년에다가 연구 과정이니까 2년이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 심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 며칠 있다 연락이 왔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용백 너 하나 때문에 교수를 다 뽑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려서 얘네가 차서 올라올 때까지 학년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래서 글쎄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애들의 발걸음이 달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야 무슨 일 있냐 오늘? 누구 떴니? 그랬더니 백남준 떴다 그러는 거야. 그때 그 새로운 감옥이라는 그 건물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 감옥소 건물처럼 설계가 돼 있어서 새로운 감옥이라고 애들이 불렀었어요. 그 건물을. 근데 누구 작품을 로비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투표를 했는데 백남 선생님 걸 놓기로 한 거야. 그래 백 선생님 1등해서 백 선생님 이제 작품을 설치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거기다 하나 놓고 선생님 저녁 초대 받고 저랑 이제 건축하는 친구 있어요. 친구랑 둘이 저녁 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다음 날인가 저한테 작품 보여드리고 졸업한 상태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저는 마리조 라폰틴 거기 미디예술대학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뭘 배워? 학교 그만 다니라고. 작품하라고 지금. 작품을 하고 학교 그만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든 어디든 좋으니 네가 네 아이디어 그때 당시 아이디어를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1번이다. 그러면서 얼뜻 그 얘기도 하셨어. 내가 여기도 있어보고 미국에도 있어봤는데 독일 힘들다. 그런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나오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대접이 다르다. 또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짐 싸서 일주일 만에 왔어요. 모든 작품 다 버리고 스케치만 들고 왔어요. 이게 처음에 93년인가 아마 작품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유학 한 3년 차쯤 됐었을 때인데 뭐 그때 이제 같이 유학 간 형이 좀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형이 실종되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한 달 정도 학교를 못 갔어요.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뭐 독일에서 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뭐 경찰이 800명 동원되고 뭐 이렇게 수사를 했었어요. 결국 못 찾았는데 차랑 뭐 여러 가지는 찾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뭐 종교적 어떤 믿음도 찾게 되고 저는 이제 종교가 없는데 그러면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에 학교로 갔는데 학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가라고 상태가 너 되게 안 좋다 가서 좀 쉬다 와라 그래서 한국을 다음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 2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때 처음 이제 뭐라 그러지? 표현 욕구?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뭐 작업이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작업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부터는 뭔가 막 미치도록 하고 싶은 거, 해야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이 어떻게 이해하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왜냐하면 내 경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곧장 다시 독일을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한 작업인데 그 진작 이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이 아이디어가 미리 있다고 작품을 곧장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동기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최초의 작업은 이렇게 싱글 채널 비디오가 아니고 약간 인스톨레이션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평범한 어떤 책상에 컵이 있고 컵에 물이 담겨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예수 부처 움직이는 무빙하는 거로 설치가 돼서 그 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예수 부처상 뭐 그런 거였고 또 이 작품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 부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하고 부처 사진들을 쭉 찍어서 뭐 당시 이제 몰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초당 프레임 이제 30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을 다 한 후에 그 원본 파일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만약에 그 1초씩 변하게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1번하고 30번 프레임, 그러니까 예수에서 부처. 그러면 예수 사진하고 부처 사진인데 여기 2번 프레임부터 29번 프레임까지가 컴퓨터가 만든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예수로 또 부처로 이렇게 계속 변해 나가는데 그 작품을 다 그 무비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 원본 파일을 다 빼버린 거예요. 빼서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컨트롤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실제적으로는 다 그 원본이 없는 다 시뮬레이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당시 가졌던 어떤 그 종교관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또 성당 다니는 분들 보면 물하고 되게 뭔가 관계가 깊잖아요. 샤머니즘도 그렇고. 그래서 종교라는 게 결국은 샤먼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나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는 표정이요. 예수와 부처의 표정. 그러니까 한 분은 뭐 이제 뚱뚱하고 좀 온화한 표정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 분은 너무너무 처참하고. 그래서 이제 표정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중간에 변화가 너무 재밌고, 또 하나 한국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표정, 얼굴의 변화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의 얼굴로 변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인도나 이런 쪽에서 다루어졌던 그 예수라 부처의 얼굴은 또 다르거든요. 각자 닮아 있어. 그 동네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뭐 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고, 여기에 지금 전시하는 작품은 아마 90년대 말쯤 작업을 했는지 뭐 그래가지고 2000년도 2002년인가 아마 미디어시티에 처음 전시됐었을 거예요 아마. 검열 걸려서. 네, 뭐 더 웃긴 건 그 전에 또 했었어요 이 작품.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예요. 왜냐면 아라리오 베이징 개인전 할 때는 또 했었어요.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열이라는 게 뭐 그놈 다르니까. 이 작품은 약간 아시아권 사람들하고 유럽권 사람들하고 그 대하는 방식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작품도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욕도 먹은 적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막 갖고 노느냐.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다 인간이 만든 시뮬레이션이니까 모든 조각도. 그러니까 동양 미술사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부처상이잖아요. 서양에서는 또 예수상인데 재밌게도 사실은 다 인간이 만든 그 작가가 만든 형태들이에요, 그냥. 예수 부처 여기 나오는 사운드 있잖아요. 모기 소리 하나를 가지고 샘플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걸 조금의 시간차를 둬서 이렇게 한 10개의 트랙을 올리면 10명이 부르는 합창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피드를 조금 조정하면 그 같은 윙 소리를 예를 들면은 스피드를 늘려. 그럼 음이 떨어지거든요. 저음으로 우 이렇게 떨어지고 스피드를 빨리 200배 정도 하면 윙 하면서 음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안 물어봐요. 외국 분들은 많이 물어보세요. 이 사운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소리 쪽은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셔가지고 잘 안 물어봐서. 유럽에 있었을 때는 현대 음악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현대 음악에 관심을 왜 갖게 됐냐면 그때 5.1 채널이 처음 나왔어요. 옛날에 그 1920년대, 30년대는 모노잖아요. 스피커 하나에서 사람의 목소리처럼. 사람은 구멍이 하나니까 목구멍이 모노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뭐 50년대 들어서면서 스테레오 스피커가 2개가 되고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같은 소리를 내면 음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리가 가운데서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소리는 양쪽에서 나오지만 가운데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사실 입체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5.1 채널은 이제 스피커가 뭐 5개, 6개. 스테레오는 개념적으로 보면 극장 같은 거예요. 180도 개념. 그 플레이어들이 여기 있고 관객들이 저기 있어. 근데 5.1 채널부터는 이 스피커가 공간에 놓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분법적인 어떤 개념에서 원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음악에 공간 개념이 들어가요. 그 전까지 음악에는 공간 개념이 없었거든. 입체감이지 공간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간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음악하는 애보다 더 많이 알잖아. 평생 한 게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공간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음악회에 가서 그 음악 작곡 발표회를 보는데 제가 이해력이 더 빠른 거예요. 어떤 악기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불가능하고 물론 장비는 다 있었어요. 옛날부터 하려고 해보고 뭐 신세사이저도 뭐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러면 약간 영화음악처럼 되는 거예요. 영화음악처럼 되고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게 돼 자꾸. 그러니까 현대미술가에서의 그 영상을 다루는 것과 영화와의 차이는 저는 그 관객의 감정을 컨트롤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된다고 생각해. 최대한 관객이 그냥 감정이입을 하건 말건 뭐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야지 이미지가 자꾸 뭔가 예를 들면은 어떤 자꾸 내용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말도 이해 안 되는 막 동북권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 뭐 인도 영화 이런 것들 바라보면은 일단 언어가 이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필름이 주고자 하는 내용을 꼭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내 스스로 감상하는 것.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고. 그냥 아카데믹한 어떤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되게 경험이 우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브로큰 미러도 같이 나왔어요. 브로큰 미러도 한국에서는 2007년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 작품은 94년, 3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해상력도 좋아지고 뭐 명암비도 좋아지고 뭐 그런 거의 차이지 사실 내용은 90년대 초반 작품으로 봐야 될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작품은 이제 2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울인데 특수 거울이죠. 그 취조실에서 사용하는 특수 거울인데 밝은 곳에서 바라볼 때는 그 반사율이 세지면서 거울로 보이는 것이고 어두운 방에서 바라보면 그 빛을 통과시켜서 유리처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뒤에다가 모니터를 놓으면 모니터의 그 명암비가 밝고 어둠이 지금 내가 밝은 곳보다 명암비가 콘트라스트가 세면 그것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찾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 거울이 깨지는 느낌은 보통 싱글 채널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나 시놉시스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거울은 사실은 그 많은 부분 환경이 반사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재밌는 얘기지만 이게 똑같은 거울 작품이 이게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느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내용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왜냐하면 브로큰 되는 것이 레플렉션이랑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하고 그 시대적 환경이 깨지는 거야. 예, 그런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작이 아니고 그냥 늙지 않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어떤 오브제가 있는데 그 오브제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해석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거울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스가 틀려요. 아시아랑 유럽이랑. 유럽에서는 뭐
거울이 깨지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불길한 징조고 또 뭐 이렇게 사람이 운명할 때 뭐 이렇게 거울을 가리는 풍습을 가진 곳도 많아요. 아시아 사람들은 브로큰 미러 같은 경우 앞에서 이렇게 빵 깨지는 걸 약간 즐기는 스타일이 좀 많은 반면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깨지는 거를 두려워해요. 이렇게 피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그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거울이 이제 흔히들 작가들 많이 쓰잖아요. 반반사 시키는 거. 외국 작가들도 많이들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공간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찌그러뜨리면 그래서 거울을 양쪽을 똑같이 가게 되면 가운데 사람이 쓰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쫙 반반사 되니까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간이 여기에 반사되고 이 거울 안에 들어간 이쪽 면이 이렇게 꺾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꺾였다가 펴졌다가. 그래서 개인전 때 했었는데 공간이 계속 찌그러졌다 펴졌다. 약간 멀미 나거든요. 그때가 저기예요. 그 촛불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7월 달쯤에 그 개인전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저 애국자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세상이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느꼈었어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가치 판단부터 기준부터 모든 것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표현하려니까 그게 제일 적당했던 거예요. 그거를 흔들림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예. 거기서 왜곡이라는 게 내가 서 있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근데 시각 때문에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중심을 못 잡아. 그리고 멀미도 나요. 또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의 상황을 아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했었죠. 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건 배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본. 독일에서 그 슬픈 열대라는 책을 읽었는데 레비스트로스 거 그거를 제가 5번 읽은 것 같아요. 대학 때 한국에서 읽고 유학을 가서 한 2, 3년 있다가 한국에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그래서 다시 읽었는데 이건 다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읽은 책하고 독일에서 읽었을 때는 같은 책인데도 완전히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재밌는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작품이 어느 환경이나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하니까. 그리고 또 그 극단적 글쎄 유럽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뭔가 되게 선택적이고 또 한국 사회가 가운데 중용적 입장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수용을 못하고 너는 저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로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사실은 유럽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미묘한 복잡한 감정의 흐름들 그런 것들 아마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두 개를 극단적인 걸 충돌시킴으로 해서 충돌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초기에는 제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의 백 선생님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96년도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그때 당시 개인전은 잡혀 있었어요. 금호미술관에. 박영택 선생님이 자료를 보내서 언제 개인전을 하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들어와서 전시 안 하고 이제 개인전 준비만 계속 하고 그랬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 개인전 앞두고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한 10개월 전쯤인가 이제 제가 금호미술관을 갔어요. 갔는데 그 박영택 선생님 관두셨다고 그러더라고. 개인전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명단에 없는데 명단에 없대 이름이. 그래서 진짜 허망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성공미술관을 갔어요. 큐레이터실 가가지고 여기 큐레이터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원일이 형이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전대 왜 그러시냐고 해서
저한테 시간 한 30분만 달라고 제가 작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더라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작품 설명을 막 딱 30분 딱 맞춰가지고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냥 사실 여기 정보도 없이 그냥 온 거라고. 큐레이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내년에 합시다 딱 된 거야. 내년에 내일의 작가죠? 뭐 선곡에서 2명인가씩 뽑아서 했잖아요 매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한 방에 그냥 팍 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다음에 이제 성공미술관 개인전을 하고 그때 캐다로그 1,500분가 찍었는데 이틀만인가 첫날인가 다 동났어요. 저도 지금 한 권도 없어. 그때 인기 엄청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엄청 크게 나왔고 그때 막 신문에는 한국 기자들이 막 뻥치잖아요. 저랑 막 빌비올라랑 동급으로 막 막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 뜨거워서 어디 다닐 수가 있나. 하여간은 그때 그러고 나서 개인전 하는 동안 매일 아침 제가 가서 열쇠를 열고 문 닫고 나오고 그리고 오는 분들 작품 설명 제가 다 하고 왜냐하면 신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예진흥기금 내 가지고 그 인공감성이라고 소작품 있잖아요. 소 호흡하는 거 공대 교수님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땄죠. 따서 미술계 쪽에서는 인공감성이라는 전시를 했었고 공대 쪽에서는 거꾸로 G7 프로젝트에서 그 연구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 뭐지? 부산대 무슨 연구원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대 쪽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그랬었어요. 양쪽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났었는데 소 작업 그 작업을 하고 할 때가 전 기대를 엄청나게 했었거든. 고생도 많이 했고 이 정도면 퀄리티는 그러니까 개념적 퀄리티는 괜찮다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테크닉적 완성도는 조금 그것도 사실은 테크닉적 완성도도 상당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비주얼 센싱이나 이런 건 거의 세계 거의에서 몇 번째 들어갈 정도로 작가가 쓴 적도 없었고 공대 부산 공대 그 대학원생들이 도와줬고 교수님이 도와준 거죠. 전 좀 아이디어 내고 현실화할 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서울시립관장님이 인공감성이라고 그 작품을 하고 제가 유준 선생님을 모셨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그 서울시립에서 제 작품을 컬렉션하기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작품 컬렉션 하시라고. 그때 이제 좀 무서우셨나 봐. 그러더니 내가 우리 큐레이터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니 다음 날 오셨어. 소주 마시러 갈까? 그래갖고 아예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소주 얻어먹고 되게 위로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류의 작품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다고. 특히 컬렉션 쪽으로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되게 달래셨어요, 저를. 그 이후에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뭔가 컸어. 그래서 정말 왜 이러지 한국은 이제 이러고. 그래서 그때 전시를 한 1년인가 2년 동안 들어온 전시 하나도 안 하고 미술 접었어요. 미술 접고 다큐멘터리 하는 거 쫓아다녔어요. 그때 수중 다큐 하는 거. 왜냐면은 그때 선곡에서 전시 크게 하고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시도 문예진흥기금 1등한 전시였거든요. 그게. 그리고 전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됐다고 그러는데 관객도 별로 안 왔어요. 한 50명?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 전혀 다루지도 않고 개인전은 크게 다루더라고요. 근데 이 전시 되게 중요한 전시인데도 뭐 흔히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하면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접고 미술 안 해. 당분간 쉬고 딴짓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스쿠버 하면서 수중 촬영 다녔어요. 자연 다큐. 저를 다큐 가리켰던 형들이 이제 뭐 바다는 살아있다 찍은 형들이었거든요. 저랑 띠동갑 형님들인데 우리나라 스쿠버 1세대들. 그래서 형들이랑 이제 맨날 그냥 1년에 100번을 들어갔으니까요. 물속에.
당시에는 사실 어떤 생각했냐면 예술 작품보다도 그냥 방송 다큐 중에서 그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를 한 편 정도는 최소한 훅가게 찍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지 않다라는 내 삶에서 내가 자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다녀. 약간 그런 거 재밌었어요. 그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2년, 1년, 2년 작품 안 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뭐 다큐 하면서 형들이랑 즐기면서 뭐 그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다가 죽었다는 건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가면 뭐 쓰레기밖에 없어. 막 이렇게 뿌연데 저기서 빨간 장갑이 나를 불러. 고무 장갑이 이렇게 끔찍해요. 인공어처 같은 데 들어가고 시꺼먼데 고기 하나도 없고 하다가 사실은 결국은 접은 이유는 찍을 게 없어. 그리고 깊이 들어가게 돼. 점점. 그러니까 야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복귀할 때는 이제 서진석이 도와줬어요. 제가 그 루프 갤러리 처음 초창기 맨 처음에 할 때 스케일들은 작아도 뭐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자문위원. 그래서 제가 저 고낙범 뭐 홍성민 뭐 자문위원이었었거든요. 아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저 친구 사업하는 거 쫓아다녔어요. 친구가 하여간 미술은 재미없어서 몇 년 쉬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회사를 차렸는데 리딩 TV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방송국이 한 1년 동안은 또 그거 일했어요. 1년 반? 저는 출근을 일주일에 한 이틀만 하고 아이디어 내고 석상가 박상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회사 다니다가 IMF랑 겹치면서 다 잘려가지고 해서 다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회사 차리자 그래서 그 인터넷 방송회사 차려서 컨텐츠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2년 만에 말아먹고 그러고서 해산 각자 친구들 뭐 유학 가고 외국 가고 다시 가고 해서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으로 전시를 하러 갔어요. 오페라 하우스에. 포스트 IMF라는 작품인데 이게 처음에는 98년, 99년 요때쯤 98년쯤일 거예요. 그때 먼저 그 촬영을 먼저 했어요. 촬영을 이제 처음에는 어디서 했냐면 바다에서 했고 바다에서 촬영을 하다가 시야도 안 나오고 너무 위험해서 다시 이제 잠실 수중풀 거기서 찍었는데 그때 이제 IMF 시절이라 친구 녀석들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좀 잘 나가는 놈들은 뭐 대기업 과장을 했고 조금 그렇지 않은 애들은 대리를 했는데 일단 과장은 다 잘렸어요. 과장급 애들은 다 잘렸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 흔히 그렇잖아요. 아 책상 치우는 거 무섭다 하고 책상 치울까 봐. 그 다음에 숨쉬기도 힘들다. 그때 당시 제가 그 수중 다큐 그 카메라 감독할 때였거든요. 미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가 뭐 간단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양복 입고 물속 들어가면 다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호흡이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출근길 같은 경우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는데 몸의 움직임에 이제 저항을 느끼고 그리고 위태롭고 그래서 그냥 물속에서 찍으면 되겠네라는 아주 간단한 그냥 아주 빠르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 형이 그 인명구조대장 하던 형이거든요. 보통 사람 저렇게 못 걸어요. 여기도 지금 웨이트가 아마 4kg인가 3kg짜리가 양쪽에 차여 있고 몸에 아마 12kg 정도 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는데 이게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저 공기 있잖아요. 저게 비상 탈출용 호흡기예요.
저걸로 딱 14모금 정도 호흡을 할 수 있어요. 14모금 호흡을 하니까 한 컷 찍고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걸 바다에서 했으니 이거 미친 짓이죠. 이러다가 진짜 사람 잡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냥 잠실 수중풀 가보니까 다 타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지하철 느낌도 나고 또 색깔도 푸르죽죽하고 그래서 이거 그냥 여기서 한 방에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호흡을 시각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되게 힘들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잘 찍어야 되겠다, 뭐 멋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이렇게 해도 그때 상황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작품은 사실은 광주 때 잘 안 보여졌어요. 저는 그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왜 그랬는지 싫어가지고 제가 비닐하우스 지어달라고 그랬었어요. 금막을 한 3-4겹 씌우면 깜깜하니까. 그래갖고 시장에서 전시했어요, 저는. 뭔가 그게 더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 그럴싸한 미술관에서 있는 것보다 비닐하우스 같이 찌질한 데서 하는 게 내용상 더 잘 맞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유명한 공간 뭐 이런 거보다는 제 컨셉에 맞는 공간이 더 땡겨요.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컨셉에 맞는 공간을 택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의복에 관련된 관심이 많았었어요. 의복, 옷. 한국 사람들 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군복만 입으면 뭐 다 개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유니폼이 주는 것들. 그게 이제 군사 문화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85년도에 대학 들어갔더니 군복이 무슨 교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대들은 일단 다 군복을 입는 거야. 문화적으로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의복이 주는 것들, 프레이밍 비슷한 것, 지금으로 흔히들 보면 프레이밍 하는 것처럼 옷을 가지고 어떤 폼을 결정지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놀게 되는,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최근에도 사실은 요즘 작업복 갖고 또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의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많았었고, 전쟁기념관 이 처음 생길 때예요. 초창기 제가 거기 조금 관여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군복의 변천사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꽃무늬 군복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통일이 되면. 폼나잖아. 그리고 군복의 변천사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모노톤에서 얼룩무늬에서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픽셀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환경과 비슷해지려고 되게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군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세상이 꽃밭이면 꽃무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군복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고 거꾸로 작업을 했어요. 군복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꽃으로 만들면 되지 뭐. 그래서 했던 프로젝트가 그 파주에서 꽃탱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 삐라 날릴 때 풍선 띄우잖아요. 그 헬륨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다 생각해서 그 전해부터 4월하고 9월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토종꽃씨를 이제 이렇게 제 작업실 뒷산에다 이렇게 뿌려봤어요. 이렇게 한번. 그게 4월에 뿌렸을 때도 나는지 단연생 꽃들인데 그리고 9월에 하는 것도 나는지. 그걸 테스트를 거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비무장지대를 아니 꽃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했는데 헬륨가스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몇 개를 구했는데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풍선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C 구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C를 구해서 결국은 그걸 하려다가 이제 가스가 부족하니까 뜨질 않아서 실패를 했죠. 결과적으로 그 엔젤 솔저 그 꽃의 그 작품의 마지막 엔딩은 사실은 그냥 꽃밭 만드는 거예요. 그 삐라 뿌리는 그걸 차용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우리나라 토종꽃씨를 뿌리는 것. 처음에는 북녘 땅 뭐 생각했는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우리나라에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작품인데 아직 못했어요. 언젠간 하긴 해야죠. 그 처음에 사실은 6벌 갖고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100벌을 만들게 된 동기는 국립현대미술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00명 퍼포먼스를 해서 국립에서 지원했었어요. 그걸로 다 옷 100벌 제작해서 자원봉사자들 100분 모셔가지고 한 2시간 연습해서 이제 퍼포먼스 했었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다시 파주의 DMZ 영화제 때 영화제 오프닝 세레모니로 이제 꽃탱크하고 뭐 그때 영화 배우 뭐 가수 그다음에 민간인들 해서 꽃이 날리는 프로젝트를 그때 했다가 실패해서 꽃씨를 대신 이제 나눠주는 거로 그 당시는 이제 갑작스럽게 바꿨는데 나머지는 다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이렇게 그냥 띄워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긴 할 생각이에요. 리바이벌한 이유는 미디어 때문에 리바이벌한 것이지. 그러니까 당시 옛날에는 CRT 모니터니까 모니터가 해상력도 뭐 640, 480 뭐 이렇고 720, 480 뭐 이 정도로 해상력이 후지니까 그리고 명암비도 되게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디어를 갖고 테스트를 하고 시간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모니터가 커지고 명암비가 좋아지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효과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작품이 되게 파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둑 보면은 바둑판에 이렇게 하나씩 4개 두잖아요. 포석이라고 그러죠. 포석. 내가 2개 두고 상대편이 2개 포석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집을 만들어가고 이어가고 담을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건 끝나야 알아. 끝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삶을 그렇게 생각했어. 바둑판으로 보고 포석을 두듯이 작품을 하자. 그것이 그 흔히들 이제 작품 보면은 하나를 오버랩 업데이트 시키거나 뭐 조금 막 계속 연장해서 조금씩 뭐 이렇게 그걸 흔히들 발전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걸 발전 개념이라고 안 보고 그냥 표절 개념으로 봤어요. 뭐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만치 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를. 여기는 나중에 메꿔질 테니까 라는 생각했었어요. 피에타도 되게 어렸을 때 아이디어예요. 80년대 아이디어예요. 대학 다니면서 그 서양학과에서 이론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조각과를 거쳐가야 돼요. 조각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몰드 떠가지고 이렇게 뭐 석고로 해서 뭐 칭칭 감아놓고 막대기도 대놓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엉성함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렇게 딱 뛰잖아요. 뜨면 이제 알맹이를 이제 막 애들이 물빼빠고 얘네들 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계속 왜 나는 그 안에 내용물보다 밖에 있는 껍데기 그 어설픈 껍데기가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좀 아깝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걸로 작품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피에타는 되게 늦게 했죠. 그것도 2006년, 7년쯤 될 거래요 아마. 처음 만든 게. 피에타를 처음에 3종류로 했어요. 자기 사랑, 자기 증오, 자기 죽음. 그래서 피에타가 자기 죽음이야. 자기 죽음인데 그래서 그때 그 몰드를 가지고 그 어설프고 뿌옇고 뭐 얼굴 형태도 살짝 뭉개진 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가장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피에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그냥 부시는 것, 깨부시는 것, 자기를 너무 증오하는 것,
뭐 이런 생각들 하다가 피에타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미술사적으로 미술의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면 몰드가 생산품, 예술품이죠. 예술품을 안고 있는 것, 어떤 예술에 대한 죽음, 생산에 대한 죽음, 복제에 대한 죽음, 또 자기에 대한 죽음. 여기서 나왔으니까 뭐 또 자기가 죽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막 이런 생각들, 막 복잡한. 베니스 비엔날레는 어느 날 윤재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형이랑 가고 싶은데 어떤 전시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물어보고 이래저래 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작가랑 같이 심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큐레이터만 심사를 했고 그때부터는 이제 작가와 큐레이터를 마지막 심사에는 같이 심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아마 3대 3인가 그랬을 거예요. 결정이 안 나서 자꾸 다른 큐레이터랑 결정이 안 나서 3대 3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한 명 더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야 홀수해야지만 결정이 나니까. 근데 막상 마지막에는 5대 2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정이 나서 뭐야 베니스를 가게 됐죠. 근데 베니스는 뭐 언젠가는 갈 거란 생각은 했었어요. 처음 베니스를 접했을 때가 제가 독일 유학 시절이었는데 90년도 초반이죠. 그러니까 한국관이 92년도에 처음 생겼죠. 그때 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생기기 전에도 갔어요. 이탈리아관 빌려서 할 때도. 이탈리아관 빌려서 할 때는 어 요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해가 그때가 백남 선생님이 황금사자상 받으실 때예요. 독일관으로 95년인가? 예, 그런가 보다. 곧 백남 선생님 상을 받고 그때는 한국관이 없었어요. 그때 일화도 되게 재밌는데 그때가 일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스였어요. 그래서 카셀 도쿠멘타의 트랜스는 장르를 막 넘나드는 작가들 뽑았고 곧장 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시대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전쟁 막 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막 동북권들 막 독립전쟁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예술가들은 국가를 갖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대표로 독일 사람을 뽑지 말자. 아니면 그런 게 컨셉이었어요. 트랜스 개념을. 그래가지고 뭐 조셉 코스스 같은 경우는 미국 작가인데 폴란드 대표로 나가고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스 하케랑 둘이 이제 한스 하케는 독일 사람이 좀 추방했으니까 독일 정부에서 한스 하케랑 백남준을 이제 독일 대표로 뽑고 뭐 그랬었죠. 근데 한국과는 한국 사람 나갔어요. 한국관이 얼마나 했냐면 요만했어요. 100호 4개 걸면 꽉 차. 사실 너무 초라한 거야. 그리고 갔는데 100호 4개가 걸려 있고 젠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 입구에 경력 있잖아요. 경력을 아크릴판에다가 구멍 이렇게 파가지고 한 거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젠 해가지고 경력을 쫙 이만큼 써놔서 딱 붙여놨는데 친구들이 대학교 독일 친구들이 같이 보러 갔거든. 저를 막 낄낄거리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계속.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한국관 진짜 그 뭐죠? 그 사글세라고 그러나? 이탈리아관을 빌려서 4평도 안 되는 데다가 해놓고 그러고 그게 한국관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비참해 쪽팔리고 그래서 그리고 친구들이 막 약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이씨 그러다 2년이 지났어. 그때가 이제 한국관이 생겼을 때 그때도 웃겼어. 그때는 왜 웃겼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보면 이렇게 뭐 설명할 때 이렇게 앞에다 놓는 거.
그래가지고 입구를 막고서 거기서 이렇게 연설 같은 걸 막 했어요. 그걸 가지고 입구를 막고서 막 하는데 독일 기자애들이랑 막 이렇게 지나가는 기자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전시를 봐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전시를 보냐고. 그러면서 찍고 있어요. 촬영하면서. 그럼 우리 한국 가는 패스? 그러면서 지나갔어. 그 전에는 이제 한사케 작품은 정말 와였던 것 같아요. 진짜 충격. 근데 그 일화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사케가 그 넓은 공간을 놔두고 작품을 며칠 놔두고 일주일인가 남기고 왔대요. 오픈. 와가지고 빨간 천하고 1마르크짜리 동전 이렇게 통일했을 때 연도 요만한 거 하나, 그거 히틀러 사진 요만한 거 하나. 그거 이렇게 가방에 넣어 갖고 왔대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얘가 어떻게 메꾸지? 걱정이 돼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때까지도 그 작품은 몰랐대요. 일하는 애들은 이제 몰랐죠. 그러더니 이거 막대기를 이렇게 칸막이처럼 해서 빨간 천으로 이거 해달라. 그래서 그거 해주고 거기다가 탁 이렇게 액자 걸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하는 거더니 이탈리아 아저씨들 중에서 그, 2차 대전을 경험한 노동자 아저씨들을 6명인가 불렀대 처음에. 그래갖고 아저씨들한테 뽀개라고.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아니 이 좋은 대리석을 뭐 왜 뽀개냐 막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설명을 하더래. 이게 히틀러가 이 건물이 나치 건축이고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36년도에 히틀러가 해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뽀개야 된다. 뽀개야지 새로 짓는다. 이번 작품 컨셉은 뽀개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 하는 거를 직접 했대요. 이건 히틀러가 지은 거니까 뽀개야 돼.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아저씨들이 신나게 뽀겠다는 거야. 거기를 막 뽀개도 되냐고 그래서 막 개판치라고. 그게 충격. 저한테는 그 작품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아, 작품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또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베니스를 됐을 때는 사실은 그 공간 때문에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막 하니까 윤재갑이 그러더라고. 형, 그 공간이 거기가 이상해서 형을 선택했지. 공간이 버젓하고 좋았으면 형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래, 자기는. 왜냐하면 형 외에는 자기가 그 공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는 거울 작품 브로큰 미러하고 무빙 거울이 그때 아이디어는 있었던 거예요. 그 무빙하고 깨지는 거로 전체를 하려고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반대했고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러면은 둘이 이제 마찰이 있으니 그러면은 원방형 김원방 형을 불러서 제 아이디어와 윤재갑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서 김원방 형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결정하자. 서로 그러니까 누군가 중재를 해줘야 되니 그래서 원방 형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도 가겠다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둘이 했더니 원방 형이 제값 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쪽 작업으로 윤재갑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된 거예요. 장단이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니스는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사실 부담이 없이 했어요. 되게 원래 그 정도면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뭐 전혀 부담이 없었고 저 롱테이크가 많잖아요. 제가 그냥 하나로. 근데 당시 내러티브를 갖게 되면 뭐라 그러지? 의도성을 많이 갖게 돼요. 뭐 프레이밍이라든지 화면의 프레이밍, 컷, 뭐 이런 의도성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의도성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관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대한 아니면 관객들에게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내버려 두는 게 언제나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전달하는 것. 뭐 상업이면 상업, 물건이면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들. 뭐 근데 비디오 쪽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같은 영상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지만 거기서 분별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수 예술의 어떤 영역 파트하고 상업적 파트하고. 그래서 내러티브의 구조는 보통 그쪽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세상이 지나서 희석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의 내러티브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 스스로. 그 내러티브의 구조를 갖는 언어들은 어찌 보면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워낙 접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뭐라지 시간적 여유를 많이 준다고 그러나 뭐 그런 것. 그래서 뭐 커트보다는 인터벌을 주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컷이라는 게 모여서 이제 영상이 되잖아요. 씬이 되고 뭐 시놉시스 뭐 이렇게 시퀀스가 되고 그러는데 컷 연결하는 어떤 즐거움보다는 그냥 인터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인터벌은 사실은 이쪽에서는 이쪽 상업적 영역 주류 미디어의 영역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인터벌은 무조건 다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주는 어떤 그런 인터벌이 주는 어떤 뭐라 그러지 감상하는 어떤 자기 인생의 삶을 개입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그러나? 그래서 사실 그림 같은 비디오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미술관에서 바라보는 작품을 컨트롤을 내가 하잖아요. 미술관에서는 작품을 감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작품 앞에 몇 분을 머무를지는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씹으면서 아까 그 슬픈 열대 책을 전혀 다르게 읽는 것처럼 작품도 계속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떤 내러티브 구조를 쫓아가다 보면 사실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강압적이고 너무 약간 비민주적이고 뭐 그렇게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냥 그 주류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디오는 사실은 주류 미디어의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류 미디어는 사실은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카메라와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내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사실 쉽죠. 그렇게 하면 훨씬 아름답게 멋있게 찍을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돈 받고 하는 일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작품은 그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되게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백남주 선생님 그거하고 빌비올라 뭐 그 사이 그분들이 이제 주는 어떤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빌비올라의 그 패싱 작품 있잖아요. 그 보면은 화면 3 채널인데 하나는 자기 그 아들 낳을 때 이쪽에 이제 호흡기 끼고 엄마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아기가 나오는 순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것이 그 주류 미디어 또는 그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언어랑은 되게 다른 언어구나 생각했고 그 언어의 가장 장점을 빌비올라랑 뭐 백남준, 제임스 터렐들은 다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확신을 갖게 된 거는 백남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주류라는 거는 그냥 주류하고 제가 주류 미디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저항감인 것 같아요.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저항감. 예, 그러니까 미술계의 주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요즘 얘기하면 뭐 이렇게 방송국들. 왜냐면 걔네가 못된 짓은 다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은 신문사가 제일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항쟁 때도 그랬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할 때 배웠던 문화정치하면서 했던 검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운 거니까 그때. 사실 지금도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 주류 미디어 잘 안 봐요. 원웨이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러지 그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입식 권력.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못 느끼는데 옛날에 96년도에 제가 유학 마치고 왔었을 때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뉴스가 저게 무슨 뉴스야 라고 생각했어. 그게 뭐냐면 지네가 뭔데 다 결정해줘. 선거학도 결정해주고
그냥 사건이면 이런 사건이 있었고 판단도 이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류 미디어가 갖는 가장 큰 안 좋은 점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광주 때도 그랬고 다 언제나 앞잡이 노릇은 다 주류 미디어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류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꾸 시민 카메라, 뭐 개인 어떤 그 채널들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조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개인이 어떤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세상을 지금은 개인이 큰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고 경력으로 보면 주류죠. 그러니까 비주류에서 출발한 주류가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진짜 주류는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죠. 저는 뭐 그거 갖고 주류라고 할 수는 없고 권력과의 관계인데 저는 권력과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주류 나쁜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권력이랑 밀접하게. 그러니까 작가는 저는 끊임없이 주류로부터 자꾸 도망가야 된다 생각 들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 그때 처음 이제 보급이 주로 됐었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보급이 됐었고 모바일 폰이 그때 나왔어요. 90년대 말 요때쯤 이 세 개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세상이 이제 변하겠구나, 엄청나게 변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터닝 포인트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AI 같아요. 바둑, 이세돌 바둑. 뭐 사실 그걸 작품도 하나 지금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마 이제 인간이 마지막 승리일 거예요. 다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당연히 뭐 코로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병에 대한 그 전염병에 대한 생각들,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유학할 때도 뭔가 큰 변화가 더 이상 뭐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핵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바이러스겠구나 생각을 계속 해왔었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코로나 빵 터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이 엄청나게 변화의 시기라 이 코로나 이후로 예술의 형태가 그 전시의 형태도 그렇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도 그렇고 뭔가 엄청나게 변할 것 같아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태어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엔 처음 인류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거는 인류가 아니야. 맨날 아주 그 자기 그 국가적 입장에서 아니면 이데올로적 입장에서 인류를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인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는 인류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술은 분명해요. 분명히 변해요. 그것도 빠른 시기인데 과거를 같이 하는 거 말고 미래학자들처럼 뭔가를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창의력은 사실은 너무너무 빨리 상업화돼 가지고 그냥 나오자마자 곧장 상업화되니까 그게 없었고 지금은 뭔가 아까 말한 새로운 인류애라든지 새로운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글쎄 앞으로 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의 문제, 갤러리와 관객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 예술의 어떤 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그 예술의 역할, 사회적 역할 그 부분도 그렇고 뭔가 다 판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뭐니 애정 같아요. 애정이 있어야 보이고 그건 그냥 어떤 친구 뭐 인간관계처럼 어떤 친구를 보면은 애정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면 단점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장점도 더 많이 보일 것이고 단점은 또 스스로 커버도 해줄 것이고 애정이 없으면 안 보이죠 아무것도. 근데 예술뿐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예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 좀 더
사실 그 모더니즘보다 지금의 현대 컨템포러리 아트가 제가 보기엔 더 훨씬 쉽거든요.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조금만 애정을 가지면 다르게 보는 어떤 방식의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쉬운 예로 제가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집에서 학교로 오는 동안 카메라 하나씩 들고 뭐 핸드폰이든 뭐든 사진 한 10컷씩만 찍어와라 그랬었어. 근데 웃긴 게 4년을 다닌 길인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뭘 찍으면. 뭘 찍지? 뭘 찍지? 뭐가 다르지? 그렇게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거야. 보통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면 오늘 뭘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때보다 훨씬 유심히 보거든요. 사물들을.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다 유심히 보게 돼요. 집중해서 바라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그 정도만 되는 것 같아. 그 정도의 애정, 그 정도의 시점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은 정말 별거 없어요.